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놀라운 기세로 성장하면서 K방산 이런 칭호까지 얻었습니다. 정부가 여세를 몰아서 2027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5% 돌파 그리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등극한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요. 2023년 방위산업을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력을 짚어보겠습니다. 이동원 신한투자증권 파트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파트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2022년에 사실 방산의 분위기가 확 바뀐 것 같거든요. 전문가시니까 네. 어떤 의미가 있었던 2022년이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2022년 2월 달에 전쟁이 발생을 네. 했고 이런 대규모 전쟁이 이제는 2차 대전 이후에 안 일어날 거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깨고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요.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내수용으로. 네. 네.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계속 무기를 확대하는 전략을 써왔었는데 내수에 국한된 산업이었는데 이 전쟁을 계기로 수출이 증가를 하게 된 거죠. 폴란드 같이 대규모 수주가 작년에 있었는데 이 수주는 규모도 크지만 굉장히 단시간 내에 수출이 되고 있어요. 네. 당장 무기가 급하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는 무기들을 찾는 과정에서 네. 우리나라랑 파트너십을 가져갔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통상의 방산 수출은 3년, 5년, 10년 이렇게 긴 기간을 가지거든요. 네. 작년에 수주가 됐고 작년에 매출이 되는 이런 아주 짧은 시간에 성장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수용에서 좀 수출용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전쟁이 됐던 건데 그러면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 그 무기가 필요해서 찾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무기가 그렇게 단시간에 수주와 매출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어떤 좀 저변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통상은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상황들은 군비를 감축하는 게 평화를 가져온다는 인식들이 이제 확산이 됐어요. 네. 그래서 무기가 실질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이 무기를 줄이는 게 방향이니까요. 그래서 갖고 있던 무기도 항상 닫고 기름칠을 하고 조여야지 이게 운용이 되는데 그런 활동들이 없었던 거죠. 다른 지역들은 이 무기 시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시장이니까 거기에 맞게 공급량을 운용을 하니까 당장 주문을 하면 3년 있다 만들어줄게. 이게 기본적인 분위기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단 70년 동안에 이 무기들을 계속 활성화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서울 시민들이 이제 문자로 오보로 이제 대피하라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미사일이 한 발 잘못 떨어지면 전쟁이 바로 나는 거예요. 네.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워밍업이 다 돼 있는 분위기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한국은 지금 필요한 무기를 바로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기가 당장 필요하다 했을 때 언제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 차원에서도 그런 그 무기를 바로바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좀 궁금하거든요.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부품도 필요할 것이고 이거를 조립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부품이 맞아요. 다 마련이 되어 있대 이런 말인 건가요? 아주 급하면은 이제 국방부에 있는 물자를 먼저 갖다 주기도 해요. 이게 전력상 공백이냐 했을 때 항상 예비 물자를 두거든요. 보통 운용은 3배수로 해서 운용이 되는 물자랑 정비하는 물자랑 대기하는 물자가 있는데 이 대기하는 물자랑 정비하는 물자에서 일부를 먼저 갖다 주고 이제 또 생산을 해서 집어넣는 이게 폴란드에 지금 작년 연말부터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물량 네. 게필러라고 표현하는데 이 중간 초도 물량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는 보통 이 물자를 만들 때 부품들이 중요할 텐데 우리나라는 그 밸류 체인을 다 갖고 있어요. 자동차나 IT나 다른 기계류들을 가공하고 조립하는 이 밸류 체인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대비해서 이 생산이 훨씬 더 원활한 거죠. 그러면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은
군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그 밸류체인들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인 건가요? 네, 많이 약해져 네. 있는데요. 뭐 자동차나 뭐 항공기나 IT 가전 이런 것들이야 대량 생산을 통해서 부품들을 원활하게 수급하겠지만 방사는 제품 Q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품의 개수가 적은 비즈니스예요. 네. 많이 팔린 무기 해봐야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3,000대 정도면 정말 많이 팔린 무기거든요. 이 부품들을 제때 소싱할 수 있는 역량들이 대부분의 국가들은 없어요. 네. 한국은 그게 굉장히 우수하다고 봅니다. 그 우리 기업들은 이제 분단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비축도 해놓고 또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뭐 환경도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할 때 가져다 줄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그래서 작년에 방위 산업이 수출로 향하는 그런 길목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군요. 네. 앞으로도 우리 무기 찾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또 투자를 이제 하기 시작할 네. 텐데 이게 제대로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원활하게 생산하는 데까지는 뭐 최소 3년은 걸린다고 봐요. 네. 그 사이에 또 전쟁 양상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알 수도 없고 전체적인 긴장도는 계속 올라갈 테니까 네. 한국 무기는 계속 각광받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럼 굉장히 이제 앞으로 좀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근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지난해 그렇게 좀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폴란드에서 굉장히 많은 계약을 해줬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올해도 그렇게 이제 이게 무기가 매번 필요한 것들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물건들이니까 이렇게 매번 큰 계약들이 없으면 사실 목표치를 높게 잡았는데 이것들을 좀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은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무기 계약이 많긴 했어요. 네. 폴란드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뭐 경전투기 네. 그리고 천무라는 다련장 포까지 이걸 한꺼번에 거의 20조 가량 이렇게 발주를 했는데 그럼에도 유럽은 아직도 무기가 너무 모자라요. 90년대에 비하면 유럽에 남아있는 무기는 네. 거의 절반 수준이고 이 절반에서도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소진됐는지 지금 다 집계는 안 되지만 네. 거의 절반이 소진됐을 걸로 추정을 해요. 그러면 90년대 비해서 25% 정도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유럽의 방향은 계속 군비를 감축하는 방향이었는데 이제는 독일이나 다른 모든 국가들, 유럽 연합이 군비를 증강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90년대에 비해서 무기가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럼 75% 이상을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 수요가 단기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네. 거죠. 폴란드의 작년에 계약했던 물량은 K2 전차가 180대였고 K9 자주포가 230대 정도 됐는데 네. 올해는 2차 계약을 할 예정이에요. 이 2차 계약은 K2 전차가 80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K9 자주포는 한 350대 될 것 같아요. 1차 계약보다 훨씬 큰 계약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폴란드의 상황이고 나머지 유럽 국가 대부분도 무기를 확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시장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사실 그 나토도 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나토도 냉전 시대만큼 좀 무력을 강화를 하겠다. 이거는 결국에는 군비를 좀 강화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유럽 국가에서는 이제 상당히 지금 군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 폴란드 말고요. 다른 유럽 국가 중에서는 어떤 국가가 가장 우리와 좀 계약을 임박한 그런 국가로 좀 꼽을 수 있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이제 루마니아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네. 루마니아도 K9 자주포나 K2 전차에 대해서 국방부가 의회에 요청을 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방위산업청 국방부가 국회에 이걸 사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빠르면 연내 아니면 내년 이 물자들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연초에 나왔던 건 이제 노르웨이, 체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런 국가들도 무기를 계속 확충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랑 가까운 국가들의 긴장도가 높아요. 네. 그리고 이외에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순방을 갔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되게 많고 이외에 서방 국가들도 다 무기를 이제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쭉 지켜보다 보면 사실 무기라고 하는 것이 정부 간의 그런 탑다운 방식의 결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결정도. 이게 기업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랑 먼 나라의 이제 지리상으로 속하다 보니까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간의 계약을 맺었던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랑 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어쨌든 정치 외교적으로 좀 눈치가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예, 경제 논리로 따졌을 때 한국 무기가 우수하고 가격이 괜찮고 낫기도 빠르다. 그래서 살래. 이런 경제 논리만 가지고는 수출이 되는 건 아닌 거죠. 네. 그랬다면 우리나라는 내수가 아니라 그동안도 수출을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변화된 이유가 전쟁이 일어났고 이제 그전 수출들은 국가 간의 관계들 우리나라로 치면은 미국이랑 한미 연합 네. 공조를 하고 있는데 무기 체계도 연동을 해요. 이런 체계상 미국 무기 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는 네. 그걸 빗대 보면은 다른 국가들도 그 외교적 관계 안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거죠. 근데 전쟁이 발생했고 그 공식이 깨진 거예요. 당장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외교적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실리까지도 찾는 상황이 된 거죠. 그 틈이 벌어진 사이에 한국 무기가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쉽게 꺼질 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른 국가들이 이제 외교적 관계에만 기대기에는 다들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뭐 지금 많이 나오는 유럽이 우리가 이제 투자할 테니까 나토나 유럽 연합에서 이 무기들을 확충을 해 나갈 거다. 물론 이런 기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국가가 다 담당을 할 수 없어요. 그 사이에서 준비가 돼 있는 한국은 수출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내 목전에 칼이 들어왔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 국민이 위험한데 당장 무기 확충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무기 빨리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국과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좀 명분이 생겼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유럽 관련된 이야기만 했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서도 뭐 좀 좋은 소식이 들릴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두드려야 할 국가들 좀 이 틈새를 많이 노려야 여러 군데를 두드려야 좀 열리는 데도 많을 거 아니에요. 어느 국가들이 좀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베트남도 한국이랑 경제 교역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은 IT 회사들도 나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산을 크게 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거기에 CCTV 공장이 있고 엔진 부품 공장이 있어요. 이런 협력 관계 가운데서 이제 혈맹이 되는 거죠. 방산 물자들도 같이 협력해서 만들고 그걸 같이 운용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한국이 어떤 이점이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동안은 어느 국가에 가까운 국가냐 했을 때 회색지대 국가들이 많았어요.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긴장하지 않아도 그냥 크게 위험하지 않은 국가들 이런 회색지대 국가들이 많았는데 어느 국가들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 인도 같은 경우에도 네. 외교적으로는 뭐 미국이랑 가깝고 방산 물자는 러시아랑 가까웠어요. 이제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니까 본인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했을 때 무기 확충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에 마냥 의존할 수 없는 네. 뭐 이런 국가들도 있을 테고요.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이런 국가들은 남중국해 그 중국과 미국의 분쟁 지역 정도가 위험한 거지. 그래도 좀 평화적인 분위기인 거죠. 이 아세안 국가들도 다들 긴장도가 높아졌어요. 이제 우리가 그냥 대비를 안 하면은 살 수가 없겠다 이런 거고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미국이 오일머니를 통해서 무기를 공급하면서 안정을 찾아왔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는 미국은 자국에서 오일이나 가스를 생산하면서 중동은 옛날 같은 분쟁 지역이 됐어요. 화약고가 다시 된 네. 거죠. 그래서 언제 이 문제가 터져도 이상할 거 없는 이런 전 세계 긴장감이 높아진. 네. 네, 그래서 어느 국가냐 했을 때 전 세계 모든 국가입니다. 네. 답할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그간에는 이제 회색지대라고 해서 조금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분쟁에 대해서 그런 국가들도 이제는 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 국가들에 대한 이제 정세를 잘 살피면서 우리가 스며들어갈 그런 틈새들을 잘 노려야 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기업별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은 또 무기를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 이제 내보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주가가 어땠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어떤 실적이 나왔었나요? 일단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52주 동안을 네. 보면 4만 원 초반 정도 가격이었거든요. 주가 한 주에. 근데 지금 이게 12만 원, 13만 원이에요. 거의 2배, 3배가 오른 네. 거죠. 이렇게 오른 배경에는 하나그룹에서 방산에 대한 투자도 많이 했고 K9 자주포의 수출도 굉장히 많았어요. 호주에 한 1조 가까이 수출했고 이집트도 2조 가까이 수출했는데 네. 결정적으로 폴란드의 수주가 3조가 넘었어요. 이런 게 매출로 반영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또 라인업이 계속 늘어나요. 장갑차 사업도 이제 계속 수출이 확대될 것 같고 네. 이외에 뭐 하나 시스템이라는 자회사도 있고 세트레가라는 우주 사업을 하는 회사도 있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이 크게 성장할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네. 경우는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표방하는 게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로키드 마틴은 UK 공군의 모든 사업 영역을 다 갖고 있는데 한국에서 방산 전체를 아우르는 회사가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네. 로키드 마틴의 시가총액은 150조예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은 그렇게 올랐는데 아직도 5조 원이거든요.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는데 네. 뒤집어 얘기하면 성장할 수 있는 룸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혼자서 그 기계를 다 만들고 부품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는 그 K9 자주포면은 뭐 엔진은 네. 뭐 STX 같은 데서 만들고 뭐 안에 체인 같은 거는 건설 장비 업체들 네. 만들고 부품들을 다 같이 모아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부품 업체들도 다 수혜를 받기는 하는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에 집중된 회사고 다른 부품 업체들은 다른 제품들도 만들면서 방산하는 업체예요. 네. 그래서 순수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 큰 업체를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좋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데가 한국 항공우주 카이죠. 네. 카이 같은 경우는 2015년에 굉장히 좋았는데 생각보다는 올해 상반기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한국 항공우주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2015년에 거의 11만 원 주가, 그 시가총액 한 10조 원 갔는데 지금은 한 5조 원대니까 그 고점 비하면 지금은 절반의 가격이에요. 네. 그 당시는 뭐가 좋았냐 했을 때 미국의 고등훈련기를 수출하를 하는 사업이 그때 시작이 되면서 기대감을 많이 모았고요. KF-X, 지금은 이제 KF-21이라는 차세대 전투기를 네. 개발한 사업이 그때 시작이 됐어요. 8조짜리 체계 개발 수주가 있었고 기체 부품, 우리가 타고 다니는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비행기의 부품들을 만드는데 한참 그때가 호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높은 기체 부품의 마진율 같은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이런 분위기가 다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어떤 무기에서 그런 거예요? 미국의 고등훈련기를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네. 다시 여러 프로젝트들이 내년 되면은 얘기가 많이 언급될 것 같고요. 그리고 KF-X, 그 KF-21 전투기를 개발하던 게 지금 시제기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제기 개발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양산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내년에 양산 계약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출하는 건들은 FA502 폴란드 수출을 지금 했지만 나머지 이집트나 UAE 수출도 내년에 될 것 같아요. 왜요? 어떤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 이집트에서 이제 에어쇼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블랙 이글스라는 팀인데 네. 그 훈련기를 가지고 이제 피라미드 상공을 날랐어요. 피라미드 상공을 날렸어요. 네, 네. 그림이 볼만했겠네요. 네. 그래서 경제 협력이라든지 아니 방산 협력에서 이집트랑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수주들은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FA50 차례다라는 생각이고 UAE 같은 경우에도 이 방어 체계 무기 MSAM이라고 표현하는데 천궁2
이 방어체계 무기를 작년에 이제 대규모 계약을 했어요. 4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UAE랑도 굉장히 가까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FA50 수주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국우주 카이의 전망이니까 내년이라고 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2024년의 실적이 조금 더 좋을 것이다. 네. 2024년에 수주나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 주가는 좀 선반영한다고 보거든요. 항상 기대감의 주가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하반기 주가를 좋게 보는 이유가 폴란드에 48대 FA50을 수출했고 이 첫 물량을 하반기에 내보내요. 12대가 되는데 금액으로만 8천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영되면서 회사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좀 싸지고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실적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내년에 대한 기대감들 당겨서 볼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도 늦지는 않았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다른 기업들 하나시스템 이런 데도 좀 거론은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어느 좀 무기 체계를 해외랑 이렇게 수주를 맺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 말씀 나눈 두 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한국항공우주 외에 많이 보신 종목이 말씀하신 하나시스템 그리고 LIG 넥스원, 넥스원, 현대로템 이렇게까지가 이제 큰 비즈니스하는 방산업체들인데 하나시스템은 방산 물자들도 많이 하지만 다른 성장 산업이 되게 많아요. UAM이라고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날아다니는 드론 같은 거 이런 거 투자 많이 하고 있고 저궤도 위성이나 인공위성 안테나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이 성장성에 대한 게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방산만 가지고 표현은 다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을 하나시스템은 좀 봐야 되고요.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을 보면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하거든요. 이게 폴란드 수출도 됐고 다른 지역도 많이 수출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에도 이 폴란드 물자들이 나가면서 실적들이 좋아질 것 같고 LIG 넥스원은 지금 작년에 UAE의 그 천궁 프로젝트가 LIG 넥스원이 중심인데 이게 또 다른 지역의 올해 대규모 수출 기대가 있어요. 이걸로 봤을 때 하반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굉장히 열심히 그 해외에서 지금 쭉 듣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엿보이는 것 같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지금 국내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무기를 개발한다던가 이런 분야에서요. 해외에서는 지금 이제 정부 차원의 노력 없이 기업 차원의 노력이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보통 이제 K방산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 K방산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국내에서 만들면 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더 이상 개발하는 게 어려워요.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이 전체 대수가 많아야지 100대를 개발할 때랑 1000대를 개발할 때는 그 비용이 다른 거죠. 한 대당 개발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가 커졌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통상 무기가 이게 개발되고 한 10년 정도 지나면 진부화, 그러니까 기술이 이제 도태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그거를 사양을 올리는 또 추가 개발들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수출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번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이런 그 추가 개발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당연히 사활을 걸어요. 수출 확대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사를 설립하기도 하고 현지에서 한국을 벤치마크 하려고 하는 굉장히 많은 신흥국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 무기를 확대를 못했는데 아주 선진국들, 미국이나 독일의 무기를 쓰기는 너무 비싸고 부담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준의 무기를 먼저 기술을 배우고 자국에서 양산도 해보고 그다음 설계도 조금 해보고 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따라오려고 하는 국가들의 기술도 이전해주고 그리고 무기 운영하는 지도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국내 업체들이 직접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0년 후에 그 사양되지 않기 위한 기술 개발 그런 것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출을 한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 파생돼서 이득이 있는 부분도 있는 거군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보통 이 한 번 무기를 개발하고 만들면
이 금액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이 무기를 한 30년 정도 운용을 하게 되는데 이 30년 운용하는 동안 개발하고 만든 비용의 한 3배가 들어가요. 운용하는데요. 그 고치고 네. 기름 싣고 닦고 네. 풀어서 다시 해체하고 만들고 근데 이 운용할 때 수입이 많이 잡히는 거죠. 우리가 수출했을 때 수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부품도 갖다 팔고 정비도 해주고 네. 같이 공동 개발을 또 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인프라를 까는 거예요. 네. 최근에 수출한 것들에 대해서 금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냐, 수출 보증을 하는 게 맞냐 아니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은데 조금 더 크게 보면 한국이랑 파트너가 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동맹들이 늘어났을 때 국력이 당연히 강해질 테고 이 깔아놓은 이 방산 체계를 통해서 같이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득도 얻어올 수 있고. 그렇죠. 네. 이 선진국 방산업체들은 그런 식의 매출이 거의 40%, 50% 그래서 그냥 깔아놓고 마치 우리가 정수기를 팔고 필터를 팔고 네. 프린터를 팔고 잉크를 팔듯이 네. 뭐 그런 식의 비즈니스가 형성되는 네.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들어가서 몇 대가 계약됐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 이후의 것들이 더 좀 큰 포지션을 차지해서 우리에게 이득이 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방산이 계속해서 이제 좋을 것으로 예측을 해주셨는데 뭐 좋다는 거는 또 미래에도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요약으로 좀 들을 수가 있겠군요. 네, 장기적으로 보고 네. 투자하면은 네. 방산은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좋다.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디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